제가 오늘 4대1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도 흡사한 스코어가 나왔죠. 3대1. 이게 왜냐면 워낙에 사우스햄튼이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상을 했어요. 한 골은 먹을 것이다. 먹었고 그리고 대량 득점이 나올 것이다. 대량 득점이 나왔고 근데 아쉽게도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안 나온 그 점은 저희가 맞추지 못했지만 그래도 3대1로 승리를 하면서 리그 순위를 13위까지 끌어올렸고 사우스햄튼이 2부 리그 챔피언십으로 승점 10점밖에 이제 31라운드까지 얻지 못하면서 강등이 확정이 됐는데요. 오늘 경기는 사실 손흥민 선수가 예상 밖의 선발 출전을 했지만 56분에 좀 이른 시간에 교체 아웃이 됐죠. 손흥민 선수는 다만 유로파리그 경기에 좀 풀핏으로 쓰기 위해서 일찌감치 교체를 해준 것이었고 그 이후에도 대체적으로 주전 자원들을 연달아서 빼줬기 때문에 부상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손흥민 선수가 나가고 나서 아슬아슬한 실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부상 복귀 후에 존슨이 전술적으로는 우리가 알듯 좀 아쉬운 모습들이 여전히 있었다고 하더라도 크로스 정확성이라든지 경기의 전반적인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늘 승리에 있어서 존슨이 꽤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존슨이 승리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충분히 인정해줘야 할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지금 통계 매체 기반의 MOM은 존슨이고 아마도 실제 이 공식 MOM도 두 골에다가 페널티킥까지 유도해낸 존슨이 기록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나간 이후에 토트넘의 플레이가 특히 공격이 둔화됐던 부분이라든지 활발해 보였던 스펜스가 거의 죽었던 장면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그 전술적 영향력, 팀 내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큰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지 특히 한 후반전 중반 시점까지는 토트넘이 전반전에는 20번 넘게 상대 박스 안으로 들어갔는데 후반전에는 거의 그 진입을 못했고 한 번밖에 한 후반 시점까지도 안 나왔던 것들 보시면은 충분히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 토트넘의 경기력이 전반적인 그 공간 활용력과 공간을 창출하는 능력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의 존재가 얼마나 많이 좌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보였던 경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 좀 세부 기록들을 보시면 명확하게 개인적 기량이 떨어지는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토트넘의 경기력이 그렇게 지배적이지 못했어요. 그런 점들도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활용이 더 돼야 된다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으로는 앞으로 비전이 없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물론 오늘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이긴 다음에 감독을 경질하는 사례는 그 전에 더 심각한 졸전, 더 부진한 내용, 결과 그런 상황에도 사실 감독 교체를 하지 않았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경기를 이김으로 인해 당장 이 울버햄튼에게 추월당할 위기에서 벗어났다 보니까 유로파리그에서 탈락할 때까지는 자리를 보존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주요 기록하고 또 개인 기록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중요한 그 기점 패스로 골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전술적인 역할 그것이 사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의 공격진에서 본인은 잘 돋보이지 않지만 본인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을 단적으로 좀 보여줬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장면들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준TV와 함께하는 애국기업 인프레시의 6.25 참전용사 후원 굿즈를 소개합니다. 어느 때보다 빨리 찾아올 거라고 알려진 또 어느 때보다 무더울 것이다 라고 알려진 올 여름을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티셔츠인데요. 티셔츠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6.25 참전용사님들께 후원하고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들의 노고를 기리는 문구와 예쁜 태극기 문양은 물론 세련된 디자인과 좋은 원단을 사용한 인프레시의 반팔 티셔츠 추천드립니다. 3월 말일까지 인프레시 후원 굿즈 티셔츠를 구입하는 분들은 추첨을 통해 2분을 선정해 인프레시가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 허스퍼의 영국 현지 경기 정말 구하기 어려운 직관 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프레시의 6.25 참전용사 후원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와 자세한 응모 방법이 이번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의 고정 댓글을 통해서도 구매 링크 참여 방법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식적으로 57분의 교체가 됐거든요. 그 57분의 교체가 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토트넘이 전반전에 경기를 아주 압도적으로 주도했어요. 실시간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시면 특히 선제골이 나올 때 매우 치솟았었고 그 시점에 손흥민 선수를 통한 공격 전개가 활발했었고 전반 내내 토트넘이 완전히
손흥민이 공격을 막 완전 주도했거든요. 그리고 2대0으로 전반전을 마쳤고 하프타임에 당연히 더 큰 의지를 보였던 것은 이 경기를 지면 강등이 확정되는 사우샘프턴이었고 후반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토트넘에 조금 공격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뒤에 계속 강력한 그 몸싸움을 걸어오면서 전진 의지를 보인 사우샘프턴이 공세를 주도를 했거든요. 전반전과 같이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공격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사실 꽤 이른 시간에 교체가 됐기 때문에 요 순간들, 교체된 이후의 순간들에 공격이 전혀 살아나지 못했던 점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막판에 상대가 워낙 공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번씩 토트넘이 역습할 기회가 생겼었고 그 과정 속에 토트넘이 이제 실점을 해서 2대1이 됐을 때 이러다가 2대2까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우려했던 상황에서 모두가 올라와 있을 때 존슨이 뒷공간에서 역습을 했고 거기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그걸 마티스텔이 성공시키면서 3대1로 경기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은 사우스햄튼이 가지고 있는 경험 부족과 미숙함 때문이지 토트넘이 영리했거나 노련했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더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후반전에 쐐기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토트넘이 자칫 비기거나 혹은 뒤집힐 수도 있었던 경기를 간신히 운 좋게 상대가 못해서 승리로 마칠 수 있었다. 감독의 능력이 빛난 장면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승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내용이 좋고 그에 따른 결과를 내고 싶다라고 해왔었는데 오늘 경기 내용이 그렇게 좋았을까? 51%의 볼 점유율로 소유권을 확실하게 가져가지 못했다. 물론 후반전에 당연히 강등 위기에 처한 사우샘프턴이 더 강한 의지로 달려들 수는 있지만은 그 팀을 상대로 지금 2년차 시즌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빌드업 구조와 공소유 구조 자체가 안정성이 없어요.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 철학적으로 강조하는 감독이라면 어떤 선수가 들어와도 일관성 있는 경기의 틀을 만들어 놨어야 하는데 게다가 부상자가 많았던 시즌이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주전이 아닌 선수가 나왔을 때도 그런 플레이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자동적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다만 사우샘프턴 선수들의 개인적인 기량, 결정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대 득점이 토트넘이 2.21골, 사우샘프턴이 1.04골, 2대1 정도, 3대1 정도 토트넘이 이길 만한 내용의 경기를 한 것은 맞습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이 이기는 게 합당한 경기였던 것은 맞지만 그것이 감독이 더 경기를 잘 준비해서 전술적으로 뛰어나서 용병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나 사우샘프턴 선수들의 개인적인 퀄리티가 떨어졌기 때문이고 그런데 손흥민 선수를 빼놓고 봤을 때는 또 토트넘 선수의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사우샘프턴에 앞설 정도도 아니었다. 물론 그래도 앞서긴 했지만 그 개인적으로 그나마 조금씩 사우샘프턴보다 나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토트넘이 그 선수들이 시너지를 내서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플레이를 하도록 감독의 역량을 통해서 보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후반전에는 아예 보여주지 못했다. 토트넘이 근소하게 점유율을 앞서긴 했지만 이날 공이 주로 어디에서 움직였냐를 보면은 중앙 지역이 41%인데 사우샘프턴 문전 지역이 아니라 토트넘 지역에서 31%나 있었다. 토트넘이 후방에서의 빌드업이 상대의 전방 압박이 그리 거세지도 않음에도 거기서 전반전에는 특히 손흥민 선수가 이때 잘 올라왔지만 후반전에는 잘 올라오지도 못하더라. 지지부진하더라. 선수들의 평점을 보시면은 보시는 대로 이제 존슨이 평점 8.8점으로 소파스코어 기준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죠. 그리고 1도움의 메디슨 8.0점, 포로도 8.0점인데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한 선수 중에서 벤 데이비스 6.6점에 이어서 6.7점으로 굉장히 낮은 평점을 받았는데 이것은 눈에 띄는 의미 있는 공격적인 지표와 기록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지 물론 이 경기를 손흥민 선수가 아주 돋보이게 훌륭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신의 영향력을 전술적으로 충분히 보였던 팀플레이에 집중했던 경기였다. 스페이스가 올라와서 본인이 측면 공격을 할 수 있게 안으로 들어와주고 공을 잡아주고 또 메디슨이 올라올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잘하게 만들어준 것 그것이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었어요. 메디슨과 스펜스가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놓은 공간을 활용하고 또 그를 통해 반대로 공이 넘어갈 때 존슨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졌던 역할이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만 발휘됐다는 거. 후반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교체 아웃된 이후 스펜스의 공격 장면이 거의 안 나왔고 존슨도 막판에 가서야 상대가 총공사로 뒷공간을 남겨놓으니까 그때 가서 페널티킥을 얻어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나가가면서 공교롭게도 스펜스와 존슨도 함께 죽었다.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오도베르가 들어왔을 때 오도베르가
손흥민 선수와 같은 역할, 수비를 끌어주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연기해주는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오드베르가 이날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운 플레이를 펼쳤고, 역설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 본인이 돋보이지 않지만 팀이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오드베르가 손흥민 선수 대신 57분에 들어왔는데 평점도 6.3점으로 이날 경기 최저점을 받았고요. 중요한 점은 바로 손흥민 선수가 뭐 선발에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손흥민 선수 이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축구를 전혀 모르는 영국 현지 일부 팬들이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런 주장들이 이번 경기 57분에 손흥민 선수가 빠지고 나서 토트넘의 경기 운영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선제골 장면이 좋은 것은 포스테코글루 방식으로 나온 선제골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기점 패스가 가장 중요했다는 겁니다. 로메로가 후방에서 중미 주고 사이드로 빼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전형적인 포스텍 패턴이 아니라 한 번에 메디슨에게 줘요. 그리고 메디슨은 이 공을 잡고 한 번에 손흥민 선수에게 줍니다. 주장단이 자기들끼리 플레이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고 슬금슬금 올라갈 때 자신의 뒤쪽으로 스펜스가 돌아 들어가자 그 타이밍에 맞춰서 옵사이드에 걸리지 않게 딱 스루 패스를 찔러줍니다. 그리고 스펜스가 들어와서 깊이 치고 들어가고, 왜냐면 수비가 이미 손흥민 선수 쪽에 몰려있었기 때문에 스펜스가 뒤로 돌아 들어갈 때 완전히 뒷공간이 열려 있어요. 수비가 게다가 손흥민 선수의 뒤로 돌아 들어가는 스펜스였기 때문에 스펜스의 공을 건드리기 어려운 시야와 궤적에 있었어요. 그리고 스펜스는 끝까지 가속을 해서 치고 들어간 이후 꺾어준 것을 존슨이 마무리한 겁니다. 즉 로메로, 메디슨, 손흥민으로 연결된 이 기점 과정, 빌드업 과정이 가장 중요했던 이 득점의 트리거였다. 어시스트는 스펜스가 있고 골은 존슨이 넣었지만 그 과정에 있었던 패스 연결, 특히 스펜스가 너무나 편안하게 그냥 뛰어들어가서 꺾어주기만 하면 되는 컷백을 할 수 있도록 수비를 본인이 다 끌어줬던 손흥민 선수의 공간 창출과 기점 패스가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골 장면은 벤탄쿠르가 우리가 존슨에게 얘기했던 그런 수비가 항상 당연히 크로스를 막기 위해 움직이는데 존슨은 그 수비를 그냥 맞추는 크로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가고 잘리고 뭐 코너킥이라도 얻어내게 되는데 벤탄쿠르처럼 이렇게 감아서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공이 뭐 수비에게 맞고 튀어나오든 재차 세컨드 볼을 활용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크로스가 뒤로 흘러나왔고 손흥민 선수가 프리하게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서 사실 메디슨이 헤딩을 잘 경험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존슨 쪽으로 헤딩을 딱 내줬고 존슨이 골을 넣게 되는데 손흥민 선수 쪽으로 헤딩을 돌려줬어도 손흥민 선수도 골을 넣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존슨에게 줬고 존슨이 골을 넣게 되고요. 그리고 전반전 막판에 손흥민 선수에게 뛰어들어오고 있고 또 스펜스가 뒤를 치고 들어가죠. 항상 손흥민 선수 뒤로 스펜스는 치고 들어가 왔어요. 수비수들이 먼저 손흥민 선수를 막으려고 움직이기 때문에 스펜스는 항상 빈 채 그 공간을 습격할 수가 있거든요. 다 들어와서 각이 없었는데 빼주기만 해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때릴 수 있었는데 그냥 슈팅을 때려서 날려먹었던 스펜스의 선택이 좀 아쉬웠다. 동료들이 손흥민 선수가 공간을 만들어주고 슈팅을 하기 편안하게 패스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에게도 그렇게 해줬다면 손흥민 선수가 도움도 하고 손흥민 선수가 골도 넣을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데, 케인이 있을 때, 에릭센이 있을 때, 델리알리가 멀쩡할 때는 그렇게 플레이가 됐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신나게 축구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보조를 맞춰줄 수 있는 축구 지능과 판단력과 여유와 시야를 가진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타적인 역할, 보이지 않는 역할만 하게 되고 자신이 돋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도기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온 것과 달리 그래도 스펜스는 사이드 플레이가 좋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한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사이드로 빠지는 그 스펜스에게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해주고 스펜스가 컷백이나 크로스를 올린 상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동선이 나왔지만 손흥민 선수가 막상 슈팅은 한 번밖에 하지 못했던 점, 그래도 드리블 돌파 4번을 하면서 상대 수비를 많이 흔들어 놓기도 했고 키패스가 하나 있기도 했고 82%로 전반전에는 뭐 거의 패스미스가 전체 중에 한 2-3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안정적인 플레이를 했고 9번의 지상경합 중에 4번을 손흥민 선수가 이길 정도로 또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펼쳤죠. 수비 지표도 가로채기 하나에다가 태클 2개를 기록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스펜스의 수비 부담도 덜어졌었고, 그렇게 손흥민 선수가 빠지고 나서는 굉장히 수비적으로 토트넘이 밀리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빠지고 나서야 사우샘프턴이 디블링이 플레이를 공격적으로 가져가고 올라오고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도 침투해가고 골을 넣고 이런 장면들이 나왔던 게 손흥민 선수 쪽이 수비를 커버도 잘해주고 또 그 손흥민 선수의 공격을 막아야 되는 역할도 있다 보니까 사우샘프턴은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는 공격을 못하고 수비도 잘 안 됐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빠지니까 공격도 하고 수비도 잘 됐다.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나가고 나서야 저희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게 좀 잘 돋보였던 경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토트넘이 오랜만에 승리를 했는데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나오지 않았던 것은 좀 아쉬웠고 또 일찍 교체해준 것도 좀 아쉬웠지만 일찍 교체해서 푹 쉬게 된 만큼 또 본인이 이렇게 이긴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직접 올리지 못하면서 개인적인 아쉬움을 동기부여로 갖고 오는 금요일 새벽에 있을 유로파리그 프랑크푸르트와의 8강 1차전 경기는 멋진 경기 또 공격 포인트 득점 올리면서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우승 희망 또 4강 진출을 위한 중요한 첫 승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한준TV 입중계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계속해서 애국 기업인 인프레시와 또 함께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는데 그 이벤트 내용도 이어지니까 그 이벤트 내용에 대한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인으로서 정말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국내에서 큰 화제가 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영상이 있었습니다. 여기 자신의 몸에 몇 배는 되어 보이는 리어카를 끌고 가는 노인이 보입니다. 집 앞 길목엔 폐지가 쌓여 있고 단칸방 집에는 화장실 하나 없이 외부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참담한 환경에서 살고 계신 분이 6.25 전쟁 참전용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정전 이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던 참전용사는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아 지금까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전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 듯 집안 한가운데에는 표창장을 걸어둔 것이 보여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은 얼마 전 인프레시라는 기업이 참전용사의 상황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널리 알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참전용사를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고 폐지도 함께 주우면서 참전용사들의 일상을 체험한 이들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인프레시, 이 기업이 진짜 대단한 일을 많이 합니다. 90대 고령의 참전용사들이 생활고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찾아가 주거 개선, 물품 지원, 식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참전용사까지도 찾아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작년 한 해만 해도 여기 보이는 수십 명의 참전용사님들이 도움을 받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훌륭한 기업과 함께 참전용사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굿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후원 티셔츠인데요. 이 티셔츠는 Things to Remember, 기억이라는 주제로 참전용사님들의 희생, 헌신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제작이 되었고요. 화이트, 블랙 두 가지 컬러의 옆면 태극기 라벨이 포인트로 들어간 심플하고 일상에서 착용하기 좋은 티셔츠입니다. 무엇보다 수익금 일부가 참전용사님들께 후원되고 기업명이 아닌 구매자 성함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동참해주시면 정말 많은 영웅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구매한 분들에 한해서 두 분에게 토트넘 직관 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고정 댓글에 티셔츠 구매 링크를 적어두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